4장 햇빛과 합성. 태양은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근원이다. 그 중에서도 녹색 식물은 햇빛이 있어야만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햇빛은 수목이 생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광합성 외에도 햇빛이 식물에게 주는 영향은 매우 많다. 즉 햇빛은 종자의 발화, 잎의 모양과 배열, 줄기의 생장과 굵기, 줄기와 뿌리의 비율 등 수목의 형태를 결정하고 눈의 휴면과 휴면 타파, 개화, 낙엽 시기, 증산작용 등 생리적인 현상과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또한 태양 복사량은 위도, 해발고, 계절, 낮과 밤에 따라 변화하여 생태학적으로 식물 분포를 결정하며 공기와 토양의 온도, 강우, 바람 등 환경 요인에도 영향을 끼침으로써 수목 생장에 영향을 주는 여러 환경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1 태양 광선의 생리적 효과. 태양 광선은 파장이 다른 여러 가지 전자기파로 구성되어 있으며 햇빛은 태양광선 중에서 인간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부분을 일컫는 것이다.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좌회선은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오존층에서 대부분 흡수되며 파장이 더 긴 적외선은 탄산가스와 수분에 흡수된다. 따라서 그림 4-2에서와 같이 대기권을 통과한 태양광선은 가시광선이 주종을 이루며 녹색 식물은 인간의 눈과 마찬가지로 파장 400에서 700나노미터의 가시광선 부근의 광선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한다. 특히 파장 660에서 730나노미터의 적색광선은 식물의 형태와 생리에 독특한 역할을 한다. 태양 에너지가 식물에 끼치는 생리적 영향은 광에너지에 따라서 고에너지 광효과와 저에너지 광효과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고에너지 광효과는 광도가 1000룩스 이상에서 나타나 광합성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저에너지 광효과는 광도가 101룩스 이하에서도 생리적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인데 광주기가 구광성 또는 저에너지 효과 때문이다. 햇빛이 생리적 효과를 언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햇빛이 세 가지 성질을 나눈다. 첫째, 태양의 광질. 빽빽하게 나무가 자라고 있는 산림의 경우 햇빛이 인간을 통하여 임상에 도달할 때 파장의 구성 성분, 즉 광질이 변화한다. 예를 들면 단풍나무, 화렵수림 밑의 임상에는 파장이 긴 적색 광선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소나무 침엽수림 밑의 임상에는 가시광선이 스펙트럼이 골고루 분포한다. 둘째, 광도. 광도는 광합성 속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식물로 하여금 광도에 따라 적응하도록 유도한다. 한 나무 내에서 볼 때 햇빛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양엽과 항상 그늘 속에 있는 음엽의 형태가 다르게 분화한다. 수종간에는 그늘에서도 자랄 수 있는 음수와 그늘에서는 살 수 없는 양수를 쥐나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밖의 광도가 감소하면 수목의 줄기에 비해서 뿌리의 생장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셋째 일장 또는 광주기. 낮과 밤이 상대적인 길이의 변화는 식물의 개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산림에서 자라는 많은 수목들은 개화에 있어서 광주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예가 더 많으며 광주기는 대신 생장 개시 및 휴면에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4-2 광주기. 광주기는 낮과 밤이 상대적인 길이를 의미하는데 온대지방에서 자라는 목본식물은 낮의 길이가 바뀌는 것을 통하여 계절의 변화를 감지한다. 광주기에 따라 수목의 줄기생장, 직경생장, 낙엽시기, 휴면지민 및 타파, 내한성, 종자발화 등이 결정되며
많은 종류의 수목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생리적으로 준비하는 시기가 일치하게 됨으로써 동시에 개화하고 동시에 휴면에 들어가게 된다. 4. 2. 1. 개화. 광주기가 수목이 개화에 끼치는 영향은 제12장 개화생리 12-4-6 부분에서 자세히 독립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4-2-2 줄기생장. 온대지방에서 단일 조건은 많은 수목의 경우 줄기 생장을 정지시키고 동화의 형성을 촉진하며 장일 조건은 휴면을 제한시키거나 억제한다. 따라서 광주기는 줄기 생장의 양상과 눈이 휴면 진입 시기를 결정하며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일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아까시나무와 단풍나무는 늦여름에 일장이 짧아지면 줄기 생장을 정지하고 동화를 형성한다. 그러나 미리 일장을 15시간 정도로 길게 해주고 온도를 올려주면 줄기 생장은 겨울 내 계속될 수 있다. 고정 생장을 하는 수목은 낮 시간에 긴 여름 일찍 줄기 생장이 중단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목은 낮 시간이 긴 여름 일찍 줄기 생장이 중단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수종이 줄기 생장 정지는 일장이 짧아지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지 않다. 반면에 자유 생장을 하는 수종은 가을까지 줄기 생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단일 조건에 의해 생장이 정지된다고 할 수 있다. 유한 생장을 하는 수목을 단일 조건에 두면 휴면 상태의 정화를 형성하지만 무한생장을 하는 수목은 단일 조건에서 줄기의 끝이 죽어버리면서 생장을 정지한다. 4-2-3 휴면타파. 광주기가 수목이 눈의 휴면을 제거하는 효과는 수종에 따라 그리고 휴면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유럽 적송과 참나무는 여름 일찍 동화를 형성하는 고정생장을 하는데 여름에 형성된 눈의 휴면은 장일철이나 연속광으로 없앨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수종이 동화가 한겨울에 휴면 상태에 있을 때에는 장일처리로 휴면이 타파되지 않으며 단지 저울처리만이 효과가 있다. 4-2-4 낙엽. 어떤 수종의 낙엽은 광주기에 의해 결정되고 또 다른 수종은 광주기보다는 온도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어 튤립 나무는 장일 조건에서 잎이 붙어 있고 단일 조건에서는 낙엽이 진다. 아까시 나무와 자작나무는 단일 조건에서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으면 잎이 붙어 있다. 4-2-5 직경생장. 수목의 직경생장은 광주기의 영향을 받는다. 많은 수목의 경우 직경생장은 줄기가 자라고 있는 동안 이루어지고 줄기생장이 정지하면 곧 직경생장이 중단된다. 이러한 관계는 자라고 있는 줄기가 식물 호르몬을 생산하여 밑으로 내려보냄으로써 형성층이 세포 분열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광주기는 줄기 생장과 직경 생장에 함께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나 고정 생장을 하는 수목의 경우 줄기 생장은 여름에 일찍 정지하지만 직경 생장은 더 늦게까지 계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경우에도 광주기가 직경 생장에 영향을 준다. 즉 유럽 적송의 경우 15시간이 일장이 10시간이 일장보다 직경 생장을 더 촉진하며 가을에 장일 처리를 함으로써 직경 생장을 가을까지 연장시킬 수 있다. 아카시아 나무도 유럽 적송과 같이 장일 처리로 가을에 형성층의 활동을 재개시킬 수 있다. 4-2-6 지역 품종. 북반구의 고위도에서는 생육기간이 짧은 반면 여름에 일장이 길다. 이러한 곳에서 자라는 수목은 일장이 짧아지기 시작하면 즉시 생장을 정지함으로써 첫서리의 피해를 방지하려고 하며
봄에는 늦서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장이 길어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 늦게 싹이 트는 습성을 가진 광주기 지역 품종이다. 따라서 고위도에 자라는 지역 품종을 남쪽 저위도의 지방으로 옮겨서 심으면 여름에는 저위도 지방이 낮은 길이가 고위도 지방보다 짧기 때문에 일찍 생장을 정지하여 생장이 불량해진다. 반대로 남쪽 산지를 북쪽으로 심으면 일장이 길어서 가을 늦게까지 자라다가 첫서리 피해를 받을 수 있다. 4-3 주광성. 주광성은 식물이 햇빛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자라는 현상을 말하며 이로 인해 빠른 시간에 더 많은 햇빛을 받을 수 있다. 산림의 경우 한 나무가 죽어서 공간이 생기면 주변의 나무들이 빈 공간 쪽으로 자라오며 숲이 가장자리인 이면부에 위치한 나무는 햇빛이 많이 있는 바깥쪽으로 빨리 자란다. 그 밖에 종자가 땅속에서 싹이 날 때 지상 위로 올라오는 현상도 식물이 햇빛이 있는 방향으로 자라는 주광성 때문이다. 식물의 주광성 현상은 19세기에 진화론을 제창한 다윈이 발견한 바 있으며 1923년 웬트가 귀르이 자엽초를 이용한 실험에서 햇빛을 한쪽으로 쐬어주면 옥신이 햇빛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여 세포의 신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자엽초가 햇빛 쪽으로 구부러진다는 것을 규명해냈다. 주광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내는 햇빛의 파장은 청색과 보라색을 띠는 450나노미터 부근 자외선 중 360나노미터 부근이다. 그리고 주광성에 관련하는 색소를 크립토크롬이라고 부르는데 플라보 프로틴의 일종이라고 생각되며 원형질 막에 부착되어 있다고 추측된다. 4-4 굴지성. 굴지성은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식물이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뿌리가 땅속으로 자라는 원리를 설명해 준다. 소나무의 종자를 파종해 보면 먼저 나오는 유구는 햇빛의 먼 방향인 땅속으로 자라 들어가서 주근이 된다. 주근은 뿌리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굴지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자라 내려가서 토양 깊숙이 있는 수분을 흡수하며 2차 근은 비교적 수평 방향으로 자라서 측근이 되고 3차 근은 굴지성을 거의 나타내지 않고 각도를 가지면서 여러 방향으로 자라서 토양 속에 골고루 퍼진다. 나무의 수간과 꽃은 굴지성이 정반대, 즉 반굴지성을 나타내서 똑바로 위로 자라며 가지와 엿병은 비교적 수평 방향으로 자라서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배열한다. 수평 방향으로 자라던 뿌리가 굴지성에 의해 밑으로 구부러지는 원리는 옥신이 뿌리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세포의 신장을 억제함으로써 위쪽의 세포가 더 빨리 신장하기 때문이다. 4-5 광색소 4-5-1 파이토크롬. 식물체 내에 있는 색소 중에서 광질의 반응을 나타내도록 하는 색소 중의 하나는 파이토크롬이다. 이것은 분자량이 각각 12만 달톤 가량 되는 두 개의 동일한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페롤이 4개 모여서 이루어진 발색단을 가지고 있다. 파이토크롬은 암흑 속에서 기른 식물체 내에 가장 많은 양이 들어있으며 햇빛을 받으면 합성이 일부 금지되거나 파괴된다. 파이토크롬은 식물체 내 대부분의 기관에 존재하는데 뿌리를 포함하여 생장점 근처에 가장 많이 존재한다. 세포 내에서는 세포질과 핵 속에 존재하지만 소기관이나 원형질막 혹은 액포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파이토크롬은 비교적 낮은 광도에서도 예민하게 반응을 나타내는데 어떤 파장이 빛을 받느냐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즉 적색광을 비추면 적색광 흡수 형태의 파이토크롬 형태에서 근적
외광 흡수형 파이토크롬 형태로 바뀌며 원적색광을 비추면 다시 적색광 흡수형 파이토크롬 형태로 바뀌는데, 이것은 단백질에 부착되어 있는 발색단위 페롤 분자 배열이 햇빛을 받음으로써 변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소나무류의 경우 이 두 가지 흑광정점이 656나노미터와 741나노미터로 약간 짧다고 한다. 햇빛 하에서 광색 도소는 두 가지 중에서 한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적색광을 비추면 전체 광색소의 80%가 근적 외광 흡수형 파이토크롬으로 존재하고, 원적색광을 비추면 99%가 적색광 흡수형 파이토크롬 형태로 존재한다. 근적 외광 흡수형 파이토크롬은 생리적으로 활성을 띠는 형태로서 여러 가지 광주기 현상, 종자 유형, 광 형태, 변화 등을 지배한다. 암흑 속에서 근적 외광 흡수형 파이토크롬과 적색광 흡수형 파이토크롬으로 천천히 시간의 비례에 환원되거나 파괴된다. 특히 근적 외광 흡수형 파이토크롬은 식물이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암흑 속에서 근적 외광 흡수형 파이토크롬이 적색광 흡수형 파이토크롬으로 환원되는 양이 정확하게 시간에 비례하며, 식물은 근적 외광 흡수형 파이토크롬과 적색광 흡수형 파이토크롬의 상대적 비례로서 밤의 길이를 측정한다. 특히 단일성 식물의 경우는 밤의 길이를 10분 이내의 오차로 정확히 측정하여 개화 시기를 탐지한다. 크립토크롬 4-5-2 크립토크롬 19세기 후반부터 식물이 햇빛을 향해 자라는 주광성은 청색과 보라색 광선에 의해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 파장은 320에서 450나노미터 부근이다. 생물에 따라 광합적 흡수 파장이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는 일련의 색소를 크립토크롬이라고 한다. 아직 이 색소의 실체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프로틴의 일종이라고 생각되며 원형질막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다고 믿어진다. 여러 가지 파장 중에서 자외선도 효과가 있으나 가장 효과가 큰 것은 450나노미터 부근의 청색 광선과 보라색 광선이다. 식물에 따라서는 햇빛에 의한 식물의 반응은 파이토크롬과 크립토크롬이 함께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5-3 고강도 반응 파이토크롬 색소에 의한 식물의 반응은 아주 낮은 광도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암흑에서 자란 수수의 붉은 색소 합성은 비교적 높은 광도에 노출되어야만 반응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고광도 반응을 나타내는 색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 고광도 반응은 종자발화, 줄기 생장 억제, 잎이 신장생장, 색소 합성에 관여하는데, 다음 세 가지 면에서 파이토크롬과 다르다. 파이토크롬 색소보다 최소한 100배가량의 고강도를 요구하며 수시간가량 노출되어야 한다. 적색광과 원적색광에 의해 상호 환원이 안 된다. 청색, 적색, 원적색 부분에 1개 이상의 흑광정점을 가지고 있다. 4-6 광합성 광합성은 녹색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때 초록색을 띤 엽록소가 태양 에너지를 모아서 원동력을 제공해주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하여 탄수화물을 만들어낸다. 광합성은 햇빛 하에서 식물이 탄수화물을 합성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유럽에서는 탄소 동화작용이라고도 한다. 광합성은 녹색 식물에게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게 해줌으로써
지구 생태계에서 먹이 연쇄를 통하여 모든 생물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하에서 캐내는 석탄도 오랜 세월 전에 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들어 놓은 물질이며 석유도 궁극적으로는 광합성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육지에서 식물이 생산하는 물질 중에서 3분의 2가량은 산림에서 만들어지므로 수목이 광합성은 육상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4-6-1 광합성 색소 1. 엽록소 광합성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색소가 관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색소는 엽록소이다. 엽록소는 엽록체라고 하는 작은 크기의 소기관에 들어있는 색소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색소 중의 하나이다. 엽록체는 박테리아보다 약간 더 큰 크기로서 지름이 약 5마이크로미터, 두께가 약 2에서 3마이크로미터 가량 되며 투과 성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엽록체의 구조는 엽록소를 파묘하고 있는 부분인 그라나와 엽록소가 없는 부분인 스토마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각 광 반응과 암 반응을 담당하고 있다. 엽록체는 주로 녹색잎이 엽육세포에 들어있으나 어린 가지 수피와 어린 과일에도 들어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엽록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목본 식물의 경우에는 엽록소 A와 엽록소 B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엽록소는 페롤이 4개 모여서 고리를 만들며 고리의 한복판에 마그네슘 분자가 있고 네 번째 페롤 분자에 긴 꼬리 모양의 페롤이 부착되어 있어서 엽록소 전체를 볼 때 비극성 화합물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으며 에테르에 잘 녹는 지질 화합물이다. 2.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 엽록소는 인간의 눈과 마찬가지로 태양광선 중에서 가시광선 부근의 햇빛을 주로 흡수하는데 가시광선 중에서도 적색 부분과 청색 부분의 빛을 흡수하여 녹색 부분으로 반사하기 때문에 녹색으로 보인다. 엽록소가 흡수하는 가시광선 부분의 흡수 스펙트럼은 엽록소 A와 엽록소 B가 서로 약간 다르지만 녹색 부분의 빛을 흡수하지 않고 반사하는 것이 흡사하다. 그런데 녹색 식물에서 파장이 다른 빛을 각각 조사하여 파장에 따른 광합성 작용 효율을 조사해 보면 적색광과 청색광뿐만 아니라 녹색광을 비춰줘도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작용 스펙트럼이 엽록소의 흡수 스펙트럼과 제법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엽록소 외에 녹색광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여 광합성에 기여하는 색소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3. 카로테노이드 카로테노이드는 이소프렌이 여러 개 모여서 이루어진 이소프레노이드 화합물의 한 종류로서 식물에게 노란색, 오렌지색, 적색 등을 나타내는 색소이다. 광합성 작용에서 카로테노이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엽록소를 보조하여 햇빛을 흡수함으로써 광합성 시 보조색소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림 4-8의 광합성 스펙트럼은 작물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이지만 화렵수의 잎도 이와 비슷한 페이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자식물의 경우 청색광에서 광합성 효율이 약간 떨어지는데 이것을 침엽수의 큐티클 층이 청색을 많이 반사하거나 청색광을 흡수하여 엽록소에 전달하지 않는 카로테노이드를 함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짙은 청색이 침엽을 가진 푼게스 가뭄비 나무는 청색과 보라색이 광합성 효율이 낮다. 카로테노이드의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광도가 높을 경우 광산화 작용에 의한 엽록소 파괴를 방지하는 것이다. 4-6-2 광합성 기작
광합성의 기작은 엽록체가 햇빛 에너지를 모아 탄산가스와 물을 원료로 하여 여러 효소의 작용으로 탄수화물을 만드는 것인데, 광합성은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 단계는 햇빛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광반응으로서 다음 단계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안반응으로서 첫 단계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이용하여 탄산가스를 환원시켜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단계이다. 광합성이 두 단계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 4-9와 같다. 이 그림에서 굵은 화살표는 태양 에너지 이동 및 저장 경로를 나타내며 태양 에너지가 궁극적으로 탄수화물에 저장된다. 1. 광반응. 광반응은 광합성이 첫 단계로서 햇빛이 있을 때만 엽록체의 그라나 부분에서 진행된다. 엽록소는 햇빛 에너지를 한 군데로 모으고 네 가지 단백질군이 순서대로 작용하여 물 분자를 분해하여 산소를 발생시키며 NADP를 환원하여 NADPH를 만들고 ATP를 생산한다. 따라서 태양 에너지는 광반응을 거치면서 NADPH와 ATP에 저장된다고 할 수 있다. ATP와 NADPH는 많은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는 조효소로서 다른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ATP는 일반적으로 고등생물이 호흡작용 과정에서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생기는 물질로서 힘이 원동력이 되는 화합물인데, 식물은 탄수화물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광반응에서 ATP 형태로 만들어낸다. 2. 전자전달계. 광반응에서 약 250개의 엽록소가 태양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서 물 분자를 분해하는 것을 광분해라고 하며, 이때 물 분자가 분해되어 산소가 나오고 방출된 전자도 방출된 전자는 여러 물질을 거쳐 최종적으로 NADP에 전달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전자전달계라고 한다. 전자가 물 분자에서 출발하여 NADP까지 전달되는 과정은 햇빛 에너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인데, 이 과정에서 ATP와 NADPH가 생산되는 것은 마치 양수기 발전에 비유할 수 있다. 양수기 발전기란 평소에 전기가 남아 돌아가는 야간에 물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양수기로 끌어올려 저장하였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를 말한다. 그림 4-10에서 굵은 화살표로 표시된 두 곳이 전자 이동은 양수 발전기와 같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일으키는 과정이며, 이때 전자를 받아들이는 두 화합물 Q와 X는 쉽게 환원되지 않는 물질이지만 엽록소가 모아준 햇빛의 힘에 의해 억지로 환원된다. 환원된 Q와 X는 다른 물질을 대신 환원시키는 힘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하여 ATP와 NADPH를 각각 생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마치 낙차를 이용하여 발전이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전자전달체계는 Q와 X 이외에도 플라스토시아닌, 시토크롬, 페레독신 등이 여러 색소가 네 가지 효소근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3. 안반응. 안반응은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과정인데, 엽록체 내에서 엽록소가 없는 스토마에서 햇빛이 없이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반응이라고 한다. 그러나 안반응이 한밤중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며, 광반응에 의해 만들어진 ATP와 NADPH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광합성이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안반응에서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과정은 CO2를 환원시키면서 다른 기존의 탄수화물 속에 집어넣어 탄소의 숫자를 하나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때 CO2 분자는
NADPH로부터 수소이온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환원되며 CO2를 환원시키는 힘은 NADPH 강력한 환원력에서 비롯된다. 거슬러 올라가면 NADPH는 태양 에너지에 의해 환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CO2를 환원시키는 힘은 궁극적으로 태양 에너지이다. 따라서 광합성 과정은 환원 과정이며 탄수화물을 산화시키는 호흡작용과 비교하면 정반대 현상이다. 실제로 광합성 작용에서 탄소의 이동 과정은 호흡 과정이 탄소 이동 역반응에 해당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다. 광합성을 하는 녹색 식물은 안반응에서 CO2를 고정하는 양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즉 C3, C4, 캠 식물로 분류한다. C3 식물, 즉 C5 화합물 플러스 CO2, 2분자의 C3 화합물, 마치 5 플러스 1는 2 곱하기 3 죄송합니다. 마치 5 더하기 1는 2 곱하기 3과 같고 C4 캠 식물 C3 화합물 더하기 CO2는 C4 화합물 마치 3 더하기 1은 4 식으로 볼 수 있다. C3 식물군 녹자류를 포함하여 지구상의 대부분의 녹색 식물은 C3 식물군에 속한다. C3 식물군은 공기 중인 CO2를 5탄당인 루비스코와 비스포스테이트가 고쟁하여 이때 관계하는 효소는 리블로스, 비스포테이트, 카르복실레이스로서 약칭하며 루비스코라고 부르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 식물이 입에 들어있는 총 단백질의 8분의 1에서 4분의 1가량이 루비스코 효소이기 때문에 초식 동물이 영양 섭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리블로즈 비스포스타테이트는 CO2 분자를 하나 흡수하여 탄소가 6개로 증가되지만 곧 둘로 갈라져 3개의 탄소를 가진 3포스포글리세이트8를 두 분자 생산한다. C3 식물군이라는 명칭은 CO2를 흡수하여 가장 먼저 만들어진 화합물이 탄소가 3개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3PGA는 케빈 사이클이라는 일련의 순환적인 화학 반응을 거쳐 탄소를 재분배하여 리블로즈 비스포스테이트를 다시 생산한다. 광반응에서 생산한 ATP 에너지를 3PGA에 인산기를 하나 더 붙여주는데 소모되며 여기서 생긴 화합물은 광반응에 생산한 NADPH 에너지에 의해 환원되면서 켈빈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연결된다. 광합성 과정이 전체적으로 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 2. C4 식물군 몇몇 식물의 경우에는 3개의 탄소를 가진 포스포에놀피루스에이드가 CO2를 고정하여 4개의 탄소를 가진 옥살 아세트산을 주로 염육세포에 만든다. C4 식물이란 명칭은 광합성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화합물이 4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만들어진 OAA는 말릭산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C3 식물군과 비슷한 경로를 다시 밟게 된다. C4 식물군에 속하는 식물의 잎은 독특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C4 식물군은 유관속초 세포가 특별히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 세포 내에 크기가 큰 엽록체가 다수 있지만 그라나다는 거의 없다. 반면에 엽육세포에 그라나다가 있는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 작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엽육세포에서 PEP가 CO2를 고정하여 OAA를 만들고 OAA가 말릭산으로 바뀐다. 생산된 말릭산은 원형질 연락사를 통하여 인접해 있는 유관속초 세포로 이동되어 이곳에서 CO2가 다시 방출되면 RUBP가 CO2를 흡수하여 3PGA로 된다. 따라서 C4 식물군의 경우에는 엽육세포에서는 고유한 C4 경로를 거쳐서 CO2를 고정하고 유관속초 세포에서는 C3 식물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CO2를 다시 고정한다고 할 수 있다. C4 식물군의 잎에는 총 단백질량이 10에서 15%가량이 위 반응을 촉진시키는 효소인 PEP 카르복실레이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C4 식물군에 속하는 식물은 대부분 단자역 식물로서 그 중에서 열대성 초분유라고 할 수 있는 사탕수수, 옥수수, 수수는 광합성 속도가 굉장히 빠르며 광합성 효율이 높다. 남반구에서 자라는 목초 중에 C4 식물군이 많은데 피자 식물 중에서 19개 과에 약 1000개 이상의 종이 여기에 속한다. 대부분 목본식물은 C3 식물군에 속하는데 하와이에서 자라는 대극 속의 몇몇 목본식물이 C4 식물군이다. 지구상에서 28만 5천 종의 종장식물이 있다고 할 때 C4 식물군에 속하는 식물은 전체의 0.4%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지만 사탕수수와 옥수수는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되기 때문에 C4 식물에 대한 관심이 크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는 C4 식물군은 광도가 높고 기온이 30에서 35도씨로 높을 때 C3 식물군보다 광합성을 더 빨리 하는 건물량 생산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C4 식물군보다 광합성을 더 빨리 해서 건물량 생산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온대지방에서 자라는 많은 농작물의 광합성량을 높여보려는 과학자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3. 캠식물군. 사막지대에서 자라는 다육식물은 독특한 광합성 방식을 가지고 있다. CO2를 고정하는 것은 C4 식물군과 거의 동일하나 낮과 밤에 따라 양상이 달라진다. 즉 밤에 기공을 열고 CO2를 흡수한 다음 PEP가 CO2를 고정하여 OAA를 만들고 이것이 말릭산으로 바뀐 후 액포에 저장된다. 낮에는 기공을 닫은 상태에서 말릭산이 다시 OAA로 바뀌고 OAA가 분해되어 CO2가 방출되면 RUBP가 CO2를 다시 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캠식물군도 C4 식물군과 마찬가지로 C4 경로와 C3 경로를 모두 거쳐 광합성을 완성한다. 캠식물군에 속하는 식물들은 주로 사막지방에서 자라는 다육식물이거나 염분지대에서 자라는 식물들이다. 특히 돌나물과에 속하는 식물은 세포 내에서 큰 액포를 가지고 있으며 액포 속에 산성을 뗀 유기산인 말릭산을 많이 축적하고 있어 삼투압이 높다. 선인장 종류가 뜨거운 낮에 광합성을 하기 위하여 기공을 열면 증산작용에 의해 수분을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낮에는 기공을 닫은 상태에서 광합성을 하고 밤에는 기공을 열어 CO2를 흡수, 저장한다. 이러한 생리는 건조한 사막에서 살아가기 위한 건조한 사막에서 살아가기 위해 진화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기가 오면 낮에 기공을 열고 C3 식물과 마찬가지로 광합성을 한다. 캠 경로로 광합성을 하는 식물에는 돌나물과 외에도 선인장과, 난촉과, 나릿과, 대극과 등 26개 과에 속하는 일부 식물이 있으며 나자식물로서는
웰위치아 속에 한 종에 알려져 있다. 울릉도에 있는 섬 기린초가 돌나무과의 목본 식물이지만 캠 식물인지는 아직 모른다. 4. 광호흡. 광호흡이란 잎에서 광 조건 하에서만 일어나는 호흡 과정을 의미하는데 엽록체에서 광합성으로 고적한 탄수화물이 일부가 산소를 소모하여 다시 분해되어 미토콘드리아에 CO2가 방출되는 과정이다. 산소를 소모하는 것은 약간 이루어지는 식물이 호흡작용과 흡사하지만 광호흡은 잎에서 햇빛이 있을 때만 일어나며 광합성이 초기에 고정된 물질이 일부가 분해되는 것이 야간 호흡작용과 다르다. C3 식물의 경우 광합성으로 고정한 CO2의 4분의 1에서 3분의 1가량이 다시 광호흡으로 방출되며 낮에 일어나는 광호흡은 야간에 일어나는 호흡보다 2배에서 3배가량의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C3 식물의 광호흡은 산소의 농도를 줄여주면 감소시킬 수 있다. 광호흡을 일으키는 효소는 C3 식물에서 CO2를 처음 고정하는 똑같은 RUBP 카르복실레이트이다. 이 효소는 산소보다 이산화탄소에 대하여 친화력이 훨씬 강하지만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동시에 기줄로 이용해 광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20% 농도로 존재하는 산소가 0.03%로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만큼 반응을 잘 일으켜 결국 광호흡이 커진다. 반면에 C4 식물은 광호흡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광합성 속도가 C3 식물보다 매우 빠르게 된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C4 식물의 RUBP 카르복실레이트 효소는 유관속초 세포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 세포 내에는 말렉산이 방출되는 CO2로 인해 CO2의 농도가 높게 유지되어 산소가 제대로 경장하지 못함으로써 광호흡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4-7.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4-7-1 광도. 1. 광보상점과 광포화점. 햇빛이 있어야 광합성이 이루어지므로 광도는 광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암흑 상태에서 식물은 호흡작용만을 함으로써 CO2를 방출한다. 암흑 상태에서 서서히 광도가 증가하면 광합성을 시작하면서 CO2를 흡수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광도에 도달하면 호흡작용으로 방출되는 CO2의 양과 광합성으로 흡수한 CO2의 양이 일치하게 되는데 이때 광도를 광보상점이라고 한다. 광도가 광보상점 이상이 되어야 식물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광보상점은 수종에 따라 다르고 한 개체 내에서도 잎의 종류나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양엽의 경우 정광이 약 2%인 2000룩스가량 된다. 특히 양수와 음수 간에 광보상점에 큰 차이가 있어 양수인 소나무류는 음수인 단풍나무류보다 10배가량 높은 광도에서 광보상점에 도달한다. 소나무류는 다른 나무의 그늘 아래서는 살 수 없지만 단풍나무류는 그늘에서 살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광보상점 이상으로 광도가 증가하면 광도가 증가하는 만큼 광합성량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지점에 오면 광도가 증가해도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광포화 상태의 광도에 도달한다. 이때의 광도를 광포화점이라고 한다. 광포화점은 수종과 잎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개개의 잎이나 작은 묘목은 정광이 25에서 50% 정도에서 광포화점에 도달한다. 여름철 맑은 날의 정광이 광도를 10만에서 12만 룩스라고 가정할 때 사과나무 잎은 22만 1000에서 4만 1000 룩스에서 포화점에 도달하며 배나무 잎은 5만 3천 룩스에서 광포화점에 도달한다. 소나무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광포화점은 8만 룩스 이상 된다. 2. 양엽과 음엽.
나무가 크게 자라면 잎들이 그늘을 만들어서 다른 잎이 광합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개의 잎을 상대로 한 광포화점을 나무 전체에 적용할 수는 없다. 즉, 개개의 잎이 전광의 25에서 50% 수준의 광포화점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나무 전체를 보면 광포화점이 높아지거나 혹은 전광에서도 포화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고립목을 놓고 보면 수간의 여러 부위에 따라 광도가 다르기 마련이다. 햇빛을 가장 잘 받는 남쪽이 양지 쪽에 위치한 잎은 양엽으로 광합성에 유리한 반면 수간 깊숙이 그늘 속에 있는 잎은 음엽으로서 항상 햇빛이 부족하다. 양엽은 높은 광도에서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적응한 잎으로서 광포화점이 높고 책상 조직이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증산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큐티클층과 잎이 두께가 두껍다. 음엽은 낮은 광도에서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잎이 양엽보다 더 넓으며 엽록소유 함량이 더 많고 광포화점이 낮고 책상 조직이 엉성하게 발달하고 큐티클층과 잎이 두께가 얇다. 3. 양수와 음수. 수목은 인분해서 햇빛을 대상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자라는데 어떤 수종은 그늘에서 제대로 자라보지도 못한 반면 다른 수종은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늘에서 자라지 못하는 수종을 양수라고 하고 그늘에서도 자랄 수 있는 수종을 음수라고도 한다. 양수와 음수는 햇빛을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늘에서 견딜 수 있는 내음성이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음수도 어릴 때만 그늘을 선호하며 유묘 시기를 지나면 햇빛에서 더 잘 자란다. 따라서 모든 수목은 성목이 되면 햇빛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 과수류는 일반적으로 양수로 구분하지만 무화과 나무와 감나무는 사과나무와 밤나무에 비해 내음성이 약간 있다. 생리학적으로 볼 때 양수는 음수보다 광포화점이 높다. 따라서 광도가 높은 환경에서 양수가 햇빛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광합성을 더 많이 함으로써 음수보다 생장 속도가 빠르지만 낮은 광도에서는 음수보다 광합성량이 저조하다. 반대로 음수는 광포화점이 낮기 때문에 높은 광도에서 광합성 효율이 양수보다 낮으나 낮은 광도에서는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광보상점이 낮고 호흡량도 적기 때문에 그늘에서 경쟁력이 양수보다 높다. 4-7-2 기후요인 1. 온도. 광합성이 두 단계 중 광반응은 태양이 전자기기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을 적게 받지만 암반응은 효소에 의해 생화학적으로 CO2 고정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목본 식물의 광합성은 0도씨 부근의 온도에서부터 40도까지 범위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온대지방에서 자라는 목본 식물은 대개 15도부터 25도 사이의 최대의 광합성을 수행하는데 인간 위에 위치한 양엽은 25도씨가 저온이며 그늘 속의 음엽은 20도가 저온이다. 그러나 20도에서 30도로 온도를 증가시키더라도 광합성 양에는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이 온도 범위 내에서 공기 중의 CO2 온도가 0.03%로 낮아서 CO2가 제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고산성 수목은 마이너스 6도씨에서 광합성이 가능하고 최적 온도가 15도씨에 가까울 때 엥겔만 가뭄비 나무의 경우 입이 온도를 높이기 위해 침엽이 빽빽히 모여 있어 광합성률이 36%까지 증가시킨다. 광합성률을 36%까지 증가시킨다. 열대식물의 경우 30도에서 35도씨에서 최저치를 볼 수 있고 사막의 관목은 30도에서 볼 수 있다.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지역 품종은 그 지역의 온도 변화에 적응한 특수 품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산지대로 갈수록 광합성 최종 온도가 내려간다. 발삼 전나무의 경우 고산지대로 갈수록 광합성의 최적 온도가 내려가는데 해발고가 100m 증가할수록 최적 온도가 약 9도씩 내려간다. 0.9도씩 내려간다. 고산성인
칸바라 소나무의 경우에는 10에서 15도의 광합성이 가장 왕성하고 온도가 더 상승하면 광합성이 감소하여 35도씨에서 호흡량이 더 많아져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온다. 기온이 높아질 때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은 광합성 자체가 감소하면서 암흑 호흡량뿐만 아니라 광호흡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림 4-18에서 종자산지 해발고 증상에 따른 광합성 최적 온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 수분. 수분이 과다하게 많거나 부족하면 광합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수분 부족은 연면적을 감소시키고 기공을 폐쇄시키며 심하면 원형질 분리를 일으킬 수도 있다. 온대지방에서 자라는 중생식물은 약간의 수분 부족이 오더라도 광합성이 감소한다. 테다소나무 묘목의 경우 수분 포텐셜이 마이너스 0.4 메가파스칼이 되면 광합성이 감소하기 시작하며 마이너스 1.1 메가파스칼에서는 거의 중간 상태에 들어가며 포도나무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성목이 되면 수거가 커질수록 흡수기관인 뿌리와 증산기관인 입이 거리가 멀어져 수분 이동이 지연 현상으로 수분 포텐셜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미송의 경우는 줄기 수분 포텐셜이 마이너스 1.0 메가파스칼일 때 광합성이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마이너스 3.0 메가파스칼에서도 20%가량의 광합성이 가능하다. 사막에서 자라는 수목은 한 발에 대한 정확성이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2.5 메가파스칼에서 쉽게 광합성을 수행하며 마이너스 5.5 메가파스칼에서 또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중생수목은 한번 심한 한 발에 노출되면 입이 외형상 수분을 회복하더라도 광합성률이 회복되는데 수일 또는 수주일에 걸리거나 전혀 옛날 수준으로 회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한 벌로 인해 엽록체, 기공 혹은 뿌리끝 부분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3. 일일 혹은 계절적 요인 1. 일변화. 맑고 따뜻한 날 중 광합성률이 주기적 변화는 광도, 온도, 수분 관계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해가 뜨면 수목은 광합성을 시작하는데 수분 관계가 하루 중 가장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광도와 온도로 인해 광합성 양이 적다. 오전 12시가 가까워질 때 수목은 하루 중 가장 왕성한 광합성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위 세 가지 조건이 가장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오전 동안 수목은 어느 정도 잃어버린 일시적인 수분 부족 현상으로 기공을 닫게 되며 일중 침체 현상이 나타나다가 수분 상태가 회복되면 오후 늦게 다시 회복세를 보인다. 2. 계절적 변화. 광합성의 계절적 변화는 수종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침엽수와 화렵수는 근본적으로 그 양상이 다른데 화렵수의 경우는 어떤 종류의 줄기 생장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즉 고정 생장을 하는 수종은 봄에 빠른 속도로 줄기가 자라 연면적이 최대치에 달하기 때문에 광합성 양도 초여름의 최저치에 도달하지만 자유생장을 하는 수종은 새로운 잎이 여름 내에 형성되기 때문에 광합성 최대치가 여름에 늦게 나타난다. 따라서 화렵수의 광합성 양은 계절적으로 변화하는 연면적 양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가을에 잎이 변색되면 급속히 줄어든다. 그러나 질소를 고정하는 오리나무류는 다른 수종보다 가을 늦게까지 광합성을 수행한다. 반면 침엽수는 대부분 상록성이므로 연중 광합성을 실시하여 광합성이 계절적 변화를 보면 봄에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새로운 잎이 추가되는 7, 8월경에 최대치를 나타내고 가을에 점진적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침엽수는 화렵수보다 완만한 계절적 변화를 나타낸다. 침엽수는 추운 온대지방과 따뜻한 온대지방, 열대지방에서도 자라는데 일반적으로 겨울철 기온이 빙점 전후까지 내려가도 광합성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독일 관음비 나무는 낮은 기온이 영하 5도로 내려갈 때까지 광합성을 계속하지만 영하 10도에서는 중지한다.
겨울철 기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더라도 토양 온도가 낮아서 광합성이 안 된다. 월동하는 기간에 침엽수는 결과적으로 생중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추운 지방일수록 그 증가량이 적고 남쪽으로 갈수록 증가량이 커진다. 예를 들면 미국 대륙이 북서쪽 태평양 연안에서 자라는 미송은 따뜻한 겨울 기후로 인해 연중 생장량의 4분의 1 가량이 겨울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남부 소나무인 대왕송 같은 소나무는 연중 계속 자란다. 4-7-3 탄산가스 천년 전부터 1850년대까지 대기 중의 CO2 농도는 약 280 ppm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현재 대기권의 CO2 농도는 약 390 ppm이며 매년 약 2 ppm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CO2의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지구 생태계 전체에서 특히 산림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녹색식물은 대기 중인 CO2 농도가 증가하면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평소의 광량과 온도가 적합할 때 광합성의 제한 요소가 되는 것은 CO2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공기 중인 CO2는 산소나 질소에 비해 농도가 훨씬 낮으며 CO2가 엽록체 속으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공을 통하여 입안으로 들어가서 엽죽 조직이 세포벽과 세포막을 통과한 후 세포질에 HCO3- 형태로 녹아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저항성이 있기 때문이다. 평소 광합성의 제한 요소가 되는 것이 햇빛인가 혹은 이산화탄소인가에 대한 대답은 양쪽 모두라고 할 수 있다.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을 경우 그들 속에서 자라는 읍엽은 항상 햇빛이 부족한 편이며 반대로 햇빛을 잘 받는 양엽은 대신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숲속에서 바람이 적은 날 이산화탄소가 잘 이동하지 않아서 광합성을 왕성하게 하는 대낮의 CO2의 농도가 4분의 1 가량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작물의 경우 CO2의 농도를 1000ppm까지 상승시켜 생장량을 2배까지 촉진시킨 사례가 있으나 상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작하여 가져올 수 있는 최대의 이득은 CO2를 현재 수준보다 2배 상승시켜 평균 33%의 증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목본식물의 경우에는 온실에서 묘목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한 경우 테다 소나무에서 500ppm이 이산화탄소에 32주간 노출시켜 건중량의 59%를 증가한 예가 있고 알바 참나무의 경우 690 ppm이 이산화탄소에 40주간 노출시켜서 건중량이 85% 증가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600 ppm 이상에서는 건중량 생산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CO2의 농도가 증가하면 수분 이용률이 증가하는데 풍양수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된 예가 있다. 4-7-4 수종과 품종 목본식물의 광합성률은 변이가 굉장히 크며 여러 가지 외적 요인과 수목 자체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수목 자체의 생물학적 요인 중에서 수종 간의 차이와 품종 간의 차이는 물론이고 실험모기 상태에 따라 광합성량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광합성 측정은 대개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실험모기의 온실내 적응 상태, 영양 상태 및 묘목의 크기에 따라 큰 변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여러 논문에 발표된 결과를 서로 비교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수목의 광합성 능력은 수종 간에, 같은 종 내에서는 품종 간에, 그리고 산지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한 차이는 대사작용이나 이비 구조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수간의 모양, 연면적, 줄기의 계절적 활동, 생육기간 등과 관계가 있다. 산림수목 중에서 광합성 능력이 큰 것은 피자식물 중에서 포플러와 유칼리드를 들 수 있고 나자식물로는 미송, 낙엽송, 메타세코이아 등을 들 수 있다.
침엽수 중에서 단위 연면적당 광합성량을 비교한다면 미송이 잣나무보다, 그리고 잣나무는 독일 가뭄비 나무보다 더 많다. 과수 중에는 사과나무가 배나무보다 광합성을 많이 하며, 이들 두 나무는 단위 연면적당 광합성량이 귤나무보다 3배가량 높다고 한다. 이렇게 수종 간에 나타나는 광합성 능력은 대개 생장이 빠른 수종일수록 크며 생장이 느린 수종일수록 작다. 같은 종내에서도 품종 간 광합성률의 유전적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포플러 클론 간에는 광합성, 광화흡, 그리고 암호음량의 큰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아이제이로스 클론은 파카마하카 절이 클론보다 광합성률이 낮고 대신 광보상점이 높다. 품종 간의 광합성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해부학적인 또는 생리적인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1. 단위 연면적당 기공수. 까치밥 나무의 경우 잎배체가 4배체보다 단위 연면적당 기공수가 45%가량 더 많아서 광합성률이 높다. 2. 개체당 염량. 유럽 적송의 경우 서부 독일산이 터키산보다 염량이 많기 때문에 광합성률이 높다. 3. 생육기간. 산지 간에 봄에 동화가 발화하는 시기와 낙엽 지는 시기가 다르다. 4. 광합성률이 계절적 변화. 유럽 적송의 경우 고산형은 봄부터 여름까지 광합성률이 저지대형보다 높으나 그 이후에 낮아지며, 저지대형은 반대로 여름에 낮고 가을에 높아진다. 그러나 품종 간의 광합성 능력의 차이는 생장량과 상관관계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단위 연면적당 광합성량이 높은 개체가 더 빠른 속도로 자랄 것이라는 이론은 실제로 잘 적용되지 않는다. 테다 소나무의 18개 가게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가장 빨리 자라는 가게는 광합성률이 가장 높았지만 18개 전체의 가게 경향은 오히려 반대였다. 따라서 잎목6종에서 성장이 우수한 가게를 조기 선발하기 위한 방편으로 광합성률을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광합성률과 생장률과의 상관관계가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광합성률은 연중 2~3번에 걸쳐 잠깐 측정하지만 생장률은 전체 생육기간 동안 광합성률뿐만 아니라 연면적, 광합성 기간,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